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이거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에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였죠.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고 열쇠를 겨우 찾아도 자물쇠에 맞지가 않는 상황이 계속 반복됐거든요. 이번 분석에서는 이 굳게 닫힌 문을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을지 그 복잡하게 얽힌 열쇠의 비밀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 북한의 주민들을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마음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벽이 바로 이겁니다. 거대한 제재의 벽. 마치 거대한 자물쇠처럼 북한을 꽁꽁 둘러싸고 있죠. 이 벽이 그냥 대충 세워진 게 아니에요. 특히 2016년하고 2017년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들은요, 북한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의 모든 길을 막기 위해서 아주 촘촘하고 정말 꼼꼼하게 설계됐습니다. 뭐가 막혔는지 한번 보세요. 무기는 당연하고요. 석탄이나 철광석 같은 광물 수출, 심지어 섬유나 수산물까지 다 막혔습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기름량도 엄청나게 줄었고 국제금융망에서는 사실상 퇴출당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이 모든 조치의 목표는 딱 하나, 북한의 핵 개발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끊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강력한 제재의 벽이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순수한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 협력 사업까지 막아버리는 부작용을 낳은 거죠. 예전에 남북이 합의했던 철도 연결 사업 기억나세요? 그때 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장비 같은 게 전부 제재 대상에 걸려서 결국 첫 삽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견고한 벽을 통과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국제사회가 인도주의라는 이름의 작은 열쇠 구멍 하나는 만들어 두었습니다. 바로 인도주의적 예외 조항이라는 건데요. 아무리 제재가 중요해도 북한 주민들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는 건 막아야 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식량이나 의약품 같은 필수 물자를 보낼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겁니다. 그리고 이 열쇠 구멍을 훨씬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든 아주 결정적인 조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엔 안보리 결의 2664호입니다. 이게 정말 획기적인 변화였어요. 이전에는 지원 사업 하나 승인받는데 몇 달씩 걸렸거든요. 근데 이 2664호 덕분에 상시적 예외라는 규정이 생기면서 그 기간이 단 일주일로 확 줄어든 겁니다. 와, 이제 제재라는 자물쇠를 열 완벽한 열쇠가 드디어 생긴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기껏 열쇠로 문을 열었는데 글쎄요,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2024년에 북한에 큰 홍수가 났을 때를 한번 볼게요. 한국, 러시아, 유엔 모두가 돕겠다고 나섰죠. 그리고 유엔은 NGO나 국제기구들이 준비하고 있던 17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재 면제를 아주 신속하게 승인해줬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셈이잖아요. 근데 결과는요? 북한이 홍수 지원은 전부 거절했고 승인된 17개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서울경제 분석이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는데요. 이 사업들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전부 낡은 선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4, 5년 전에 제안받았다가 그때도 거절했던 그런 소규모 사업들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열쇠는 맞았는데 북한은 그 방 안에 있는 물건을 전혀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평양은 대체 뭘 원하는 걸까요? 이 상황을 그들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홍수 때 반응을 보면 그들의 속내가 좀 드러나요. 한국의 제안에 대해서는 불변의 적이라면서 아주 적대적으로 나왔고요. 우방인 러시아의 제안은 또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제안은 아예 무시해버렸죠. 대응 방식은 다 다르지만 결론은 딱 하나예요. 우리는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 바로 이겁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보면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자력갱생을 외치는데 외부 원조를 받으면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에 흠집이 날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지원을 받으려면 피해 규모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게 주민 동요로 이어질까봐 걱정하는 거고요. 셋째, 과거의 제재 때문에 약속들이 계속 무산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같은 파트너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전략적인 계산도 작용하는 겁니다. 자, 기존의 열쇠가 안 먹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단순히 문을 여는 걸 넘어서 아예 새로운 문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보고서가 바로 이 새로운 전략으로 두 갈래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낡은 열쇠만 계속 돌려볼 게 아니라 좀 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전략의 핵심인데요. 첫 번째는 제재 틀 안에서 아주 영리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기존의 면제 제도를 활용하되 기후변화 대응이나 재난관리처럼 정치적으로 덜 민감한 분야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재 틀 밖에서 새로운 길을 뚫는 겁니다. 몽골이나 베트남 같은 제3국과 협력하거나 중국이나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다자 협력의 틀을 만드는 일종의 우회로 전략인 셈이죠. 이 모든 살아온 전략들이 가리키는 최종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신뢰 회복. 거창한 약속 대신에 지금 당장 북한의 실제 필요를 채워주는 작고 실용적인 협력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는 방식으로 다가가서 깨져버린 신뢰를 아주 조금씩 다시 쌓아 올리는 것. 이것이 어쩌면 이 길고 긴 딜레마의 진짜 해법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열쇠를 찾으려는 이 노력이 과연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필수 과정일까요? 아니면 그저 또 다른 헛된 시도의 반복에 불과할까요? 정답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이 고민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